그러면 실제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강남의 부자들, 제가 일선에서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현업에서 있었고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지에 따른 얘기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가 왔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2008년도에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그만두려고 한 이유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두려웠고 80%가 넘는 대다수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접었어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접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때 찐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더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1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봤어요. 그런데 경매를 어떤 물량을 가져갔냐면 강남의 찐 부자들하고 투자자들이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강남 부자들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강남 찐부자들이 가져간 그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뭐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권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경쟁률이 10대 1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이 다 썩어 죽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강남의 찐 부자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 일선에 있었던 분들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어떻게 했느냐? 월세로 세팅을 했습니다. 월세. 월세로 세팅을 하면서 수익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가 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수익형 부동산, 월세 흐름을 만드는 부동산이 그때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7%, 8%, 9%, 10% 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뜨고 이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면서 수익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실제로 투자한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러한 찐 부자들을 컨설팅해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나도 이렇게 찐 부자들, 강남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첫 번째로 했겠죠. 그래서 나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경매로 소형 아파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고 채팅창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만약에 못 받았다, 경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줘 보세요. 자, 지금 1번과 2번이 아주 팽팽합니다. 많은 분들이 1번과 2번을 눌러주고 계신데 1번보다는 2번이 많고요. 1번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결론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받지 못했냐? 시드머니 부족. 시드머니 부족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가 부족하고 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입찰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미스터 빅님이 입찰가라고 했는데 넘겨서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저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차익을 남겨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강남 부자들을 이겨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경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세권의 아파트를 강남 찐부자들이 주서 가는데 그리고 월세와 세팅을 시켜서 부자가 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변 공략. 그 방법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세요. 미스터 비 오피스텔 또 금매, 금매, 하급지 공략,
뭐 이런 자연스럽게 한번 남겨줘 보세요. 다음 우선순위 입지 구매, 갭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초역세권 다음 역세권 공략, 역세권 빌라, 갭투.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피스텔을 공략을 했습니다. 왜? 역세권의 아파트는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원래 수익형을 낼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오피스텔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오피스텔을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피스텔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역세권이 아니라 역세권이 될 곳을 노리면 경쟁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이 된 7호선의 연장 노선 중에 신중동역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실제로 신중동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온수에서 부평구청역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이 역세권이 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추후에 여기 생기게 되면은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5기 신도시가 있죠. 1기 신도시 중에 5개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신도시 중에 신도시를 관통해가지고 여기에 없는 곳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중동과 상동이에요. 상동, 그 중동역에 1호선 국철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 중동 신도시를 관통하지 않습니다. 삼본 같은 경우에 삼본역, 평촌 같은 경우에 평촌역이 있죠. 하지만은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역이 없었고 이 7호선에 호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중동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결혼을 하거든요. 2011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오피스텔로 직접 들어가요. 신혼생활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논문을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천중앙공원에 누워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와이프하고 신혼 때. 신혼 때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북층의 오피스텔에서 논문을 쓰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직접 들어갔을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왜 오피스텔에 직접 들어갔을까요? 왜 이 좁은 18평의 복층 오피스텔에 들어갔을까요? 매도하려고, 비과세, 안 팔려고, 투자, 시드머니. 중요한 것은 출구 전략, 출구 전략.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지만 자본 부족, 뭐 주거와 투자의 분리,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첫 번째로 출구 전략을 쓰기 위해서요. 비과세를 받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2012년도 10월 27일에 이 그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저는 출구 전략으로 이 오피스텔을 최고가에 팔고 나오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세우고 있었어요. 이 오피스텔의 경매에 낙찰을 받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이 지하철을 보면서 추후에 모든 것이 다 인프라가 완공됐을 때 노후화가 오피스텔은 그 토지의 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재건축이 되게 된다면 이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될수록 아파트의 지분이 많은 그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뭐 한 평, 두 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아파트 그 오피스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오피스텔을 매도 처분하려고 아까 석봉이 님이 매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매도 처분하려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오피스텔을 매도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경매로 받았다, 샀다, 매도했다 얘기 안 하죠. 단 한 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투기를 조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굳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둔천 패밀리님께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인데 출구 전략 엑시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이 출구 전략과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하락이 오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